사실 그동안에 그 두 사람에 비해서 좀 조용했던 이 공영훈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있을 무렵에 사장으로 나중에 퇴임을 했는데 부사장으로 있을 무렵에 자기가 나중에 은퇴 후에 살려고 해서 땅과 집을 샀다는 그게 35평짜리 대지 35평짜리 다가구 그 주택 그 부분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샀는데 11억 주고 샀는데 그게 그 하필이면 그 주변에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샘표레미콘이 그 부지가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인 현대제철 그 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샘표 레미콘하고 다 합의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불과 한 서너 달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레미콘 공장을 옮겨가기로 했다. 그래서 서울숲을 완공하기로 했다. 이러니까 그 일대 땅값이 거의 두세 배로 다 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무립에 그걸 또 땅값이 뛰고 나서 그걸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공군에 있는 병장에게 정리를 해주면서 신문 사설에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정려세의 정려세까지도 정리를 해서 그 세금까지도 내줬다. 이준석 후보의 당선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쉬쉬거려도 공영훈은 가령 양문석 이런 데 비하면 조용해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면 그 이준석과 더블스코어였어요. 이준석은 국민의힘 후보와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40대 20 정도 나왔죠. 그죠? 40대 20 거의 더블스코어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 뒤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출구조사를 보니까 많이 좁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표를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030 분노한 2030이 2030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국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2030들이 그 왜 반대하느냐? 아버지의 권력과 돈으로 자식에게 돈과 권력을 그대로 물려주려 하는 이 태도, 이런 자세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또 동탄역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영훈 후보가 바로 거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이러니까 2030 그 젊은 친구들이 자, 우리는 이준석을 찍겠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대망의 이 초선 의원이 된 것은 그런 뭐 행운이랄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운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운명이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3주 만에 저렇게 끌어올려서 개인기로 당선된 거 진짜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글쎄요, 뭐 당선이 돼서 굉장히 좀 소위 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게 확실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탄핵을 언급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탄핵 언급한 거죠. 이 본인이 뭐 이준석이가 남은 임기가 3년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기자들에게 반문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재치를 부린 건데 난 그래서 이준석의 한계가 저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이준석 그 당선자가 좀 큰 정치인이 되고 뭐 하려면 자기의 잘못도 과감하게 시인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지금 관찰을 해보면 재성박덕한 거 아니냐. 참 재기는 있고 머리 순발력은 대단히 좋은데 오로지 그것뿐이다. 더 나가서 이게 사람을 포용을 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뭔가 하면 정치적 지도자를 크기에는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한 점이 보인다. 본인이 만약에 더 크려면 나는 우선 자신이 겸허함을 겸허하다는 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가족이라면 그것부터 충고를 하겠어요. 야, 겸허해라. 지지자들은 저걸 굉장히 재개발자라다 재치 있다라고 좋아할 수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당선됐고 이랬을 때 입을 좀 무겁게 하고 또 자세를 낮추는 게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겸허하면 남들이 더 합니다. 가령 이준석이 이럴 때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라든지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가령 윤 대통령에게도
큰 힘이 되겠지만 본인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말이 될 텐데 본인이 3년이나 남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령 임기를 몰라서 이준석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언론은 이준석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언론이 다 받아줄 것이다. 기사화 되겠지. 예, 언론이 다 받아준다. 여기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멘트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좀 나는 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옛날 YS 때 젊었을 때 보면요. 참 순발력도 있는데 무게에 있을 때는 대단한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네. 말을 진중하게 내 그 점을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든지 기자들에게 오히려 그 부탁을 해요. 그 기사하지 마.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를 할게. 지금 내가 정문직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표 결과 이겼던 후보. 저는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그 당선인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도봉갑의 김재섭 후보 이 두 분의 승리를 상당히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좀 시각이 나뉠 것 같아요. 김대현 프로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의 승리, 김재섭의 탈환. 우선은 이제 이준석 경기 화성에서 화성을이죠. 네, 화성을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저는 국민의 선택이 굉장히 획기적이면서 또 탁월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죠? 한 달 만에 된 거고. 근데 또 특히 이 지역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도시가 형성된 게 채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거주민들이 다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지역구가 신생된 지역구에서 뭔가 새 정치를 바라는 새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준석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정치에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 새 정치를 하겠다는 인물들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면 될지에 대한 그런 모범 답안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야에 이렇게 이제 사실 거대 양당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왔던 부분 그 부분의 패단을 지적하고 뛰쳐나온 세력 저는 사실은 그 새로운 미래도 있고 조국신당 혁신당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뭔가 실제를 가지고 그리고 정치를 새롭게 갖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의 컨텐츠를 얹은 정당은 개혁정당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불과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천하람, 그다음에 이소영,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3석이 됐습니다만 이 정치 집단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흡수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한 명 김재섭 이 도봉갑 저는 사실은 안기령 후보와 경쟁해서 아무리 이 김재섭 후보가 뛰어나고 바닥을 훑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험지기 때문에 안기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예측을 꺾고 아마 대다수의 예측을 뒤엎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준석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결과를 낳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강북 지역에서 유일한 당선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북 지역 유일한 당선자가 된 김재섭 이 후보가 향후에 당내에서 최고위원이든 뭐든 당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수도권의 민심과 특히나 이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강북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준석 대표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런 케이스처럼 일각에선 도봉갑 초선 의원이 이제 될 김재섭 당선인을 당대표로 추대하자 이런 혁신적인 파격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죠? 어떻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준석 대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뭐랄까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당 중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혁신하는 모습 결국 사실 물론 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제도적 혁신이 국민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당대표 한 명 바꾸는 게 혁신의 모습으로서 제일 보기 좋은 건 맞아요. 맞긴 한데요. 다시 또 김재섭 당선인 앞세우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맞서게 하는 모습 보였다가 상처투성이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밀려나는 모습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뒤에서 끝까지 도와줄 겁니까? 그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 나갈 때 당시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예? 도와준 사람 제가 볼 땐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그냥 꾸며가지고 젊은 친구 하나 내보내서 우리 당 국민들 여론 모아서 정말 혁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옛날 그대로 다시 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마지막에 읍수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 백성만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찍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이거는 지켜줘야 되니까 가서 찍어줘야 되는 처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동안에 민생보단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툭하면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척결한다, 청산한다 그러고 옛날 모습으로 다 되돌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선거 지고 나면 어디 젊은 당선인 한 명 없나? 그래서 찾은 사람이 겨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차라리 소중하고 당에서 지켜줘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당에서 쓴소리하게 내버려두고 존중해 주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중진들이 정말 총대 맬 것 같으면 자기가 총대 메고 나가서 자기가 대통령하고 싸워줘야죠. 그게 더 훨씬 더 말의 무게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물론 혁신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대통령하고 맞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안 되는 그냥 신용만 내다가 많은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전 좀 부디 아껴두시라라는 말을 해두고 싶어요. 네, 짧게. 뭐 김재섭 당선인도 하나 유력한데 우리가 좀 변수로 봐야 될 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는 좀 쉬겠다,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위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수순이 눈앞에 안 보여요.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배지도 아니고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방선거 때까지 무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치적인 휴지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후광, 대통령의 권위, 대통령의 2인자 이래서 그 말에 리더십과 권위가 생겼는데 이제 그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본인 독자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도전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력과 생명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정치권에 복귀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은 될까요?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이제, 네.